네, 댓글로 달아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Q&A 시간입니다. 먼저 DH 땡땡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연준이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것을 가만두지는 않지 않겠는가. 주식시장 폭락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또 생기겠죠. 경제 문제가 생기니까. 물론 미 연준이라는 데가 정책 목표로 주식시장을 관리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미 연준의 정책 목표는 물가 관리하고 경제 성장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실업률 관리하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관리하고 여기서는 이제 금융기관의 이 안정이지 주식시장의 하락을 막는다. 이거는 명시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실업률이든 경제 성장률이든 금융시장의 시스템의 안정이든 물가 안정이든 주가가 폭락해 버리면 다 이게 무너지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이 주식시장 폭락을 막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미 연준으로서는 주식시장의 폭락을 미연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미연에 막을 수 있다면 막으려고 들 것이고 그래야지만 미국의 실업률이 낮아질 수 있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겠죠.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일 수 있을 거고 물가도 안정적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막지 못했다고 한다면 폭락을 막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폭락한 주가를 다시 끌고 올라가야지만 미 연준이 의회로부터 받은 정책 목표 4가지를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겁니다. 폭락을 용인하지 않으려고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정책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폭락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생기면 폭락하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그동안도 그렇습니다만 미 연준이 주식시장의 폭락을 막지 못한 사례들이 많죠. 2001년에 IT 버블 붕괴 때도 그랬고 2008년에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문제도 그랬고 미 연준이 주식시장을 폭락시키고 싶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죠. 미 연준으로서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번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은 합니다. 우리가 예상 가능한 어떤 악재가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가을 겨울에 2차 유행을 하고 사람들이 다시 치명률도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 연준도 미리 준비가 돼 있죠. 어느 정도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나오기 시작할 때 초기 단계부터 미 연준이 과감한 정책을 쓰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주식시장의 격언도 있는데 이 알려진 악재가 주식시장을 폭락시키는 힘은 상당히 약해요. 근데 지난번 우리 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 때는 우리 몰랐던 거잖아요. 그죠? 알려져 있지 않은 악재가, 새로운 악재가 등장할 때는 일단 미 연준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어느 나라 누구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들 감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대비책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는 걸 미 연준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심각하게 하락을 지난 3월 달처럼 심각하게 하락해서 경제를 크게 망가뜨리는 것은 막을 수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하락의 정도를 좀 완만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질문으로 노땡땡님께서 연준의 정책이 신용 사이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신용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경기 사이클하고도 비슷한데 우리가 경기 사이클은 성장률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신용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기업의 부도가 감소했다가 기업의 부도가 확 증가하고 기업의 신용 등급이 올라갔다가 기업의 신용 등급이 확 꺾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통 신용 사이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으로서는 기업이 부도가 많이 나고 기업의 그 신용 등급이 막 떨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경제를 성장시키기 어렵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실업률을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연준은 신용 사이클에 굉장히 주목을 해요. 경기 사이클, 신용 사이클 이 모든 게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의 부도를 발생하기 시작하면 기업의 부도를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연준으로서는 직접적인 대응책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부도 나는 기업을
돈을 찍어가지고 얘들한테 돈을 더 줘서 부도를 안 나게 한다? 그러면 당장은 부도가 안 날 수 있겠죠? 근데 연준이 돈을 찍어서 줬는데 이 기업이 이 돈을 갚을 수가 있겠느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 돈을 갚기 어려운 기업들도 나올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나라든 그렇습니다만 중앙은행은 손실을 볼 수 있는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중앙은행도 이제 행정부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만 국가기관이거든요. 국가기관이 손실 볼 수 있는 거는 손실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승인을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의회라고 하는 데가 국회가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국민이 손해볼 수 있는 국민의 세금을 걷는다든가 국민이 손해볼 수 있는 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절대 왕정으로부터 의회가 이제 독립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거죠. 왕은 국민들의 부담을 마음대로 늘리는 전쟁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국민의 대표자들인 의회가 왕의 권한을 제한하기 시작했는데 핵심은 국민의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는 겁니다. 근데 중앙은행 의회의 승인을 안 받잖아요. 이런 의회의 승인을 안 받는 중앙은행이 돈을 막 집어넣어 가지고 부도 나는 걸 막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정부가 해요. 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 추가 경정 예산, 미국의 경기 부양책 이런 걸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돈을 받아와서 이거를 뭐 연준한테 이걸 너희들이 쓰라라고 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연준이 그 돈을 갖고 부도가 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연준이 하는 중앙은행이 하는 게 아니고 의회와 정부가 하는 거라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연준이 이 기업의 부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거는 의회에 가서 돈을 받아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준이 기업의 부도를 의회가 일단 돈을 줬기 때문에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이 나빠지는 사이클을 근본적으로 없애고 좋아지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MY 땡땡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가계의 돈을 결국은 이번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 가계의 돈을 전부 다 회사채 시장, 주식 시장으로 다 몰아넣는 거죠. 부동산 시장으로 갈 수 있는 돈을 다 차단해 버렸어요. 대출이 안 되게 막아버렸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금금리는 미국 제로, 우리나라 금리도 뭐 예금금리 0.51% 채 안 되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가계에 있는 돈들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전부 다 주식시장으로 와요. 채권시장. 거기다가 채권시장에는 국채는 또 중앙은행이 사들어갑니다. 미국은 양적 완화라고 해서 사들어가고 우리나라도 아마 조만간에 국채 직매입을 해서 한국은행이 새로 발행되는 국채를 마구 사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가계가 투자할 수 있는 거는 회사채, 주식밖에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결국은 가계의 돈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게 이번 이 각국의 정부나 중앙은행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계가 가지고 있던 유동성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유상증자도 해야 되겠죠. 기업의 채권도 발행해서 이 들어와 있는 돈들을 기업이 흡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도 새로 발행해서 흡수하고 이런 걸 유상증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채권 발행, 회사채 발행, 유상증자 이게 여기 들어와 있는 돈을 기업이 가져가는 방식인데 그러려고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좀 나쁘게 보면 이렇습니다. 주가를 올려놓고 난 다음에 기업들이 막 자금 조달을 하고 난 다음에 정부나 중앙은행들이 손을 싹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 이 정부나 중앙은행들의 목표가 가계의 돈을 기업한테 가게 해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좀 심하더라도 기업이 버티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고용 유지되지 않겠는가,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나쁘게 행동하면 주가를 막 끌어올린 다음에 회사채 발행하고 비싼 값에 주식 발행해서 기업이 많은 돈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정부나 중앙은행들은 쏙 손을 빼버리면 주가가 폭락을 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 투자에 들어갔던 가계만 손실을 보고 그러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과거에 보면 뒤에 가서 보면 그렇게 앞을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특히 2000년 이럴 때 그랬죠. 그렇지만 정부나 중앙은행이 이렇게 나쁜 의도를 갖고 정책을 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나 중앙은행도 국민이 뽑아서 만드는 정부, 그 정부가
대통령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이 행정부가 이 금융통화위원이나 아니면 연준 이사들을 선임하는데 표를 많이 행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그렇게 배신하고 이런 정책을 쓸 리는 없죠. 근데 이제 의도하지 않게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주가가 떨어지는 걸 정부나 중앙은행들은 지금 막아서 그렇게 해야지만 기업이 돈을 많이 확보해야지만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나빠지고 우리가 이제 도시 봉쇄를 더 하더라도 기업이 살아남아야지 그 다음에 뭔가를 도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정책 의도가 소비를 부양한다 보다는 이 가게에 있는 돈이든 무슨 돈이든 기업이 많이 확보하게 해서 기업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일단 최대로 키워놓고 가자. 이게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쓰고 있는 정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고의로 막 끌어올려 가지고 버블 만들 생각은 아닌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 버블의 책임을 나중에 정부나 중앙은행이 받아야 되잖아요. 투자자들이 그렇게 만약에 이제 정부나 중앙은행이 고의로 버블을 만들었다고 판단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준엄한 또 이제 투자자들의 심판이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고의로 버블을 만든다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대한 주가가 하락하는 걸 막으면서 가는 그런 거는 할 수가 있겠죠.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중앙은행이 가급적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손을 쏙 뺄 것이냐, 그거는 그런 거 같지는 않고. 근데 갑자기 이제 가을, 겨울에 바이러스가 확 확산되면 어쩔 수 없죠. 일시적으로 주가가 더 하락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손을 빼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만,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회를 통해서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을 많이 확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락하더라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정부나 중앙은행이 의도적으로 버블을 만들 거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 CH땡땡님께서 주식시장이 도박판 같다. 그래서 무섭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정부나 중앙은행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 돈을 기업한테 넘어가게 하고 이렇게 보면 이게 도박판 같아요. 야바이꾼들 같고 그렇습니다만 투자자들, 국민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바보들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들 굉장히 똑똑하고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 당연히 국민들의 심판이 준엄한 심판이 따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도박판을 만들고 이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도가 그렇죠. 주가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할 거야. 진짜 심각한 악재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겠지만 웬만해서는 떨어지면 다시 올리려고 돈을 마구 풀지 않겠나. 이거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과정에서 돈이 풀려 나오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돈 값어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계의 돈을 전부 다 이게 예금 뭐 제로금리니까 예금 못 하겠다. 그래서 회사채 주식으로 다 돈이 들어와 있고 결국은 가계의 돈이 여기 상당히 묶일 건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금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이렇게 마구 풀어버리면 돈 값어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예금은 나중에 지금 금리가 뭐 제로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돈 가치가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금리가 될 겁니다. 근데 기업이 안 망하고 살아남아 있으면 기업이 만든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겠죠. 돈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사채 그다음에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중앙은행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그래 이게 단기적으로는 나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쓰는 정책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그게 성공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예금 안 하고 채권 사고 주식 산 게 회사채 사고 주식 산 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될 거야라는 그런 믿음에서 출발한다. 이건 결코 도박판, 야바이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